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지 저의 평생 소원은 아이를 많이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공도 유아교육을 했고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 가정, 제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요즘에는 아이 없이 사는 게 대세다. 딩크족이라는 말이 왜 있는 줄 아냐. 그냥 부부끼리 즐기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아이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없어도 살 것 같았는데 아이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사비를 털어서 친구 자녀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바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이들을 며칠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모가 좋고 다정해도 엄마를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이모 하며 착착 달라붙던 아이들이 제 엄마를 보면 쌩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출 수 없는 허전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에 대한 그런 제 집착은 커져만 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임신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고 제 정신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게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이 참 정신 건강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앞에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제 집착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잘 맞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 하늘은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나 봐요. 제가 살면서 큰 굴곡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다정하셨고 형제 없는 거 빼고는 유년 시절도 다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자랐고요. 딱 하나, 제가 간절히 원한 건 오직 아이뿐이었는데 하늘에서 그 아이를 저한테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몸이 망가지건 말건 아이, 오직 아이 하나만 바라면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정말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10년째 저는 오로지 아이 갖기에만 몰두한 집착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지 며칠 전에는 저한테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그 말을 할 때도 묵묵히 제 편을 들어주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속내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아서 너무 슬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출 길이 없어서 혼자 집을 나가 밖을 천천히 걷고 있었죠. 저 아이 낳으면 함께 지내려고 일부러 놀이터 큰 아파트를 무리해서 사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편에서는 좀 어려운 곳이었는데 선뜻 그렇게 하자고 해주고 투잡 뛰면서 아파트 마련에 힘을 보태주었거든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이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고 제 명의의 아파트이기는 했지만 남편이 생활비를 오롯이 감당해주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저의 모든 삶이 사실 아이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게 오지 않아 많은 것이 망가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째 아이 방으로 쓰려고 비워둔 작은 방은 점점 창고가 되어가고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부부관계도 숙제처럼 하며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괴롭더라고요. 이제 정말 다 포기를 해야 하나 복잡한 마음에 허망하게 놀이터에 앉아 멍하게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쓱 티슈를 내미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가만히 바라봤죠. 그랬더니 화사한 얼굴을 한 여자가 저한테 티슈 한 장을 내밀면서 눈물 닦으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있다는 걸요. 눈물이 흐르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낯선 여자가 건네준 티슈 한 장을 붙들고 티슈가 죽이 될 때까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속 얘기를 탈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정신과 가서 난생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한테 살아온 얘기를 그렇게 쏟아내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못했던 얘기가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는 줄줄 나오는 걸 보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정신과를 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맙게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얘기를 꼼꼼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은 결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정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남한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다면서 씩 웃는 그 얼굴이 뭔가 처연하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옆동에 살더라고요. 저보다 5살이 아래인 동생이었는데 지수라는 예쁜 이름처럼 곱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눈물을 그치자 회사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환한 얼굴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지수와 정말 친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저와 동병상련인 사연이 있는 것도 같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아이에 대한 저의 집착을 이해해주기도 하니 정말 너무 고맙고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남편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기댄 한 줄기 버팀목 같았다 할까요? 게다가 얼마나 저랑 잘 맞는지 제가 척하면 착. 정말 뭔가 영혼이 통하는 사람처럼 저의 모든 마음을 알아채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거는 뭐 남편보다 훨씬 의지가 되고 좋더라고요. 지수야, 나 정말 너무 신기해. 너랑 나, 아니 어쩜 이렇게까지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저도요. 언니,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뭔가 영혼의 단짝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아, 자기가 남자였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얼른 청혼을 할 텐데. 에이, 언니. 형부 들으면 서운해하겠다. 언니는 그래도 든든한 형부가 있잖아요. 아우, 요즘 같아서는 든든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남편은 남의 편이야. 그런데 자기는 결혼은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금이모에 남자친구도 없어? 그러게요. 저도 언니가 남자였으면 좋겠네요. 딱 형부 같은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냅다 시집갈 텐데. 그런 사람이 없네요. 아이고, 눈 좀 높여. 그런 취향까지 같을 필요는 없어.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눈을 낮춰? 으이그, 언니, 원래 가진 사람은 귀한 걸 몰라요. 형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잘 봐줘요. 아이고, 그 화상이 들으면 또 어깨 빳빳해지겠네. 이런 처지에 있어서 아주 기가 안 죽어, 그 사람이. 저희는 이런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정말 완전히 친자매와 다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동네에서 만난 사람이랑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내냐며 별로 안 좋아하던 남편도
지수가 워낙 살갑고 그러면서도 지킬 거 지키는 성격이다 보니 나중에는 지수가 있어 다행이라고 저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고마워하더라고요. 자칫 예민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누다가도 오히려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수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 나와 정말 마음이 잘 맞는 그런 친구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매일 짜증만 내고 울고 있는 제가 달라지니 좋아했고요. 가끔 제가 밖에서 다른 일이 있으면 지수가 한 번씩 남편 밥도 챙겨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다들 화들짝 놀라며 저한테 큰일 난다고 그러다가 바람난다고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수와 남편이 서로 만나는 자리도 피했으니까요. 그런데 워낙 저랑 붙어 다니다 보니 아예 남편을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다 한번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완전히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보통 남편한테 뭔가 이상한 눈길을 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신경 쓸 만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수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정말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선 안 지켜줘도 되는데 싶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선 긋고 자기 처신을 칼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도 그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요. 오죽하면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남편 밥도 못 챙겨줬다고 한 날에는 글쎄 마침 자기가 저희 집이랑 나눠 먹으려고 삼계탕을 푸짐하게 했다며 갖다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 통화를 켜고 삼계탕 푸고 그릇에 담고 저희 집으로 이동해서 남편 앞에 놓아주는 그 모든 과정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 있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조금의 의심도 사지 않겠다는 확고함을 매번 보여주니 더더욱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동네 친구 하나 없이 10년 내내 정말 아이, 오직 아이 낳는 것에만 몰두하던 제가 비로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다 지수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친언니처럼 지수에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조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동안 그저 밉고 불편하기만 했던 남편도 어느새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좀 생기면서 부부관계도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자연 임신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무슨 시소처럼 남편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뭔가 마음적으로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남편의 무기력증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민과 걱정도 항상 지수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형부한테 취미를 하나 만들어주는 건 어때? 무슨 취미? 야, 그 사람 평소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는 거 싫어해서 취미는커녕 자기 몸 움직이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취미를 만들어줘? 아니, 요즘에 트레일 러닝이라고 산 뛰어다니는 운동이 있는데 그거를 중년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해. 세상에, 아파트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허걱거리는 사람이 무슨 수로 산을 뛰니? 얘, 말도 안 돼. 내가 그거 하라 그러면 펄쩍 뛰면서 나보고 미쳤냐고 할걸? 아니야, 생각외로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집에서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거, 그거 자체가 훨씬 더 힘들 수도 있거든. 나갈 기회나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일단 나갈 수만 있으면 자기 관리도 되고 운동도 하고 좋을걸?
안 그래도 내가 아는 오빠가 트레일러닝 동호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오빠 소개시켜줄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 글쎄, 한번 얘기는 해볼게. 근데 산 위에서 뛰는 거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 신발만 좋은 거 신고 물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조끼 정도 하나만 사면 취미생활 치고는 그렇게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다들 그 러닝 끝나고 나서 우르르 사우나 같은 데 가서 깨끗하게 씻고 가볍게 맥주 한 잔 마시고 헤어진다는데 그것도 나는 깔끔한 것 같아. 먹고 푸지게 노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거든. 하긴 산을 뛰어다녀야 하니 몸이 가벼워야겠지. 많이들 먹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어쨌건 체력에도 좋고 형부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저는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남편이 거기에 관심은 보일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쉬는 날이면 쇼파가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쇼파인지 모르게 의자에 앉아서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산을 뛰겠나 싶어서 며칠은 말도 꺼내지 않다가 너무 무기력해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내가 지수한테 당신이 너무 집에서 기운 없이 있는다 그랬더니 트레일 러닝이라는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그거 동호회 회장이라고 소개 한번 해준다고 하더라. 혹시 생각 있어? 트레일 러닝? 나 안 그래도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회사에도 하는 사람 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 해보지 뭐.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거에 관심 있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저보다 지수가 남편을 더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 그동안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권해주지 않았던 게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있어? 당신이 그런 거를 좋아해? 나도 스포츠 좋아하지. 그런데 지금 내 나이에 조기축구 가기에는 팀 만들기가 이미 어렵고, 그렇다고 혼자서 뛰기엔 좀 심심하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헬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트레일 러닝도 해보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잘 됐네.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 당신이 그런 식으로라도 운동한다면 나야 좋지 뭐. 저는 남편이 그렇게 실행력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 통해서 바로 지수랑 얘기 몇 마디 주고받더니 바로 다음날 트레일 러닝 장비들을 구입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남편은 트레일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일단 남편이 활기가 생긴 건 참 좋고 운동을 시작해서 조금씩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애초에 남편이 건강해지길 원했던 건 저와 함께 좀 더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해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트레일 러닝을 시작한 이후 남편은 더더욱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어느샌가 모든 일정과 스케줄의 중심이 취미생활이 되고 오직 그 트레일 러닝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저한테 좀 집중을 해달라, 나랑도 좀 놀자 얘기를 하면 동호회 사람들이랑 약속이 이미 되어 있다며 약속을 어떻게 깨냐고 푹 가버리곤 했습니다.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랑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오직 동호회에 몰두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맞게 소개를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열심히 동호회 활동을 하더라고요. 지수 말대로 다들 깔끔하게 활동을 하는지 땀 빼고 헬스칸 모습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옷도 싹 갈아입은 채 집에 오니 제가 따로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신발이나 조끼는 트렁크에 두고 다니니 집에 굴러다닐 일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남편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활이 하나 생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느라 배란기에 맞춰 부부관계도 요구해보고 나름 애교 부리며 남편에게 다가가느라 오만 노력을 다하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자꾸 피했습니다. 하긴 종일 산을 뛰어다니고 왔는데 무슨 힘이 남아있겠어요. 건강해지고 점점 살이 빠져 태가 나는 건 좋은데 그 외에는 하나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지수와도 자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본가가 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거기 좀 내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니 저랑 놀아달라고 조를 수도 없고 예전처럼 수시로 전화해서 수다를 떠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리고 간병이 힘겨운지 먼저 연락하는 일도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래저래 또 혼자가 된 거죠. 우연치 않게 남편과 지수가 모두 저에게서 조금 멀어지니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과 심심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안 겪었으면 모르는데 이미 함께하는 즐거움을 겪고 난 후이다 보니까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각자 자기 삶이 있는데 언제까지 저만 돌볼 수는 없으니 저도 나름대로 혼자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던 어린이집 일을 좀 줄였었거든요. 아이를 갖기로 하면서 파트타임처럼 일을 했는데 그걸 종일 일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주말도 없이 바빠졌죠. 그러다 보니 어째 남편과 저는 그저 한 집에 살기만 할 뿐 서로 공간만 나누어 쓰는 동거인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공간 쉐어하는 학생이나 다름없을 정도였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나름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거였습니다. 예전처럼 아이 갖는 것도 기꺼이 협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서운하게도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한테 맞추면서 네가 하자는 거 다 하고 살면서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잊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서야 진짜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나 앞으로는 그냥 내 삶을 좀 살고 싶어.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 부부야. 그래도 같은 곳을 보고 같이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 말이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어쨌건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해. 당신이 나한테 뭔가 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좀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저 아이와 다정한 남편이었을 뿐이었는데 왜 그게 제 손에서 다 달아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사실 정상적이지 않잖아?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우리 이쯤에서 각자의 길을 걷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어차피 처음부터 당신은 나를 아이를 갖기 위한 상대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 역할에만 충실해야 했었잖아. 최근까지도. 나도 더 이상 숙제처럼 사는 거 싫고, 이럴 바에야 그냥 각자 자기 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남편의 말은 구구절절 하나도 틀린 게 없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집착하던 게 있어서 그 사람을 서운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이가 가지고 싶었던 건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닮은 이 사람이 아빠인 그런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거지 정말로 아이만 가지고 싶었던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번 앵돌아진 남편의 마음은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말을 대체 누구한테 해야 해결 방법이든 위로든 얻을 수 있을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데 지수가 간만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달 만에 둘이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아니야. 좀 살이 빠졌어. 요즘 좀 그렇네. 뭘 먹어도 자꾸 얹히고. 무슨 일 있어? 이거는 무슨 일이 있는 얼굴인데? 무슨 일이 있긴 괜찮아. 하지만 제 표정을 본 지수는 대답을 듣기 전에는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지수 앞에서 팡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펑펑 울면서 앞에 나온 밥이 다 식어서 굳어버리건 말건 얘기를 다 쏟아냈죠. 그런데 제 말을 듣는 지수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처럼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지수의 말, 행동, 표정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날 그 순간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놨더니 지수가 앞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컵을 딱 내려놓더니 저한테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놔줘야 할 때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 사람 못 놔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놔줘?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건 언니 입장이고 형부 없으면 안 되는 건 언니고 형부는 언니가 없어야 하는 거잖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서로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데는 위로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거 이 아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가만히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떠난 사람은 잡는 게 아니야. 그냥 빨리 털고 언니 인생을 살아. 이거 내가 진짜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 마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하겠어? 보내줘. 지수는 세상 싸늘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고 저한테 잘 생각해보라는 말 한마디 남긴 채 먼저 일어나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참 여자의 촉이란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일어나는 지수가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를 쓱 감싸는 제스처를 보고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한테 조심하라고 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혹시 내게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거였죠.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남편과 여전히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는 한편 꼼꼼하게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차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았고 트렁크를 열어 혹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없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의심에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증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남편이 트레일러닝을 하겠다고 산 신발이 정말 흙 하나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트렁크 안쪽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져 있더라고요. 분명 매주 주말 운동을 하겠다고 나가서 깨끗하게 샤워까지 하고 들어와 골아 떨어졌던 사람인데 신발이 이렇게까지 깨끗한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대체 그 사람은 그 주말 동안 어디서 뭘 하다 온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정 트레일러닝 간다고 1박 2일 내내 집을 비운 적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철석같이 남편이 열심히 산을 뛰어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저 다치고 오지만 말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흙은커녕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신발을 보며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느낌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녹음 파일을 듣고 더 확고해졌습니다. 지수와 남편이 아주 오래된 연인 관계더라고요. 알고 보니 5년도 훨씬 넘은 연인 관계인데 저와 남편이 헤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지수가 그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두 집 살림에 전전긍긍하다가 합법적으로 샤워를 하고 집에 들어와도 의심사지 않을 만한 취미를 하나 발견을 한 거죠. 그렇게 저한테는 산을 탄다고 나갈 때마다 산이 아닌 다른 걸 타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어이없음에 정점을 찍은 마지막 녹음 파일을 듣고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지수의 설레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사실 알게 된 건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안정 취하느라고 엄마한테 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아? 우리의 이세가 생겼다는 게? 지수의 그 말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드디어 자기도 아빠가 되는 거냐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차 안에서 격정적인 사랑을 또 나누더라고요. 그 모든 걸 듣고 있던 제 귀를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느꼈던 그 쎄한 느낌이 그저 느낌이 아니라 정말이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를 감싸던 그 행동,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왜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려면 호적부터 정리를 했어야겠죠. 그 모든 걸 알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충격에 휘청거리는 다리를 잡고 간신히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크가 컸었던지 도저히 제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스스로 밤늦게까지 하는 병원을 찾아가 응급 수액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임신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이런 상황에 찾아오다니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어이없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잃어도 아이를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 엄마잖아요. 강해야죠. 어떡하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안정을 취한 후 남편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수랑 불륜이더라? 뭐? 당황한 남편의 얼굴에서 저는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긍정의 대답을 읽었습니다. 저한테 냉큼 무릎을 꿇으면서 빌더라고요. 차라리 뻔뻔하게 나왔으면 싸우고 달래서 집에 들어 앉히기라도 하겠는데 이렇게 비는 걸 보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 정말 그냥 지수한테 가고 싶어서 정줄을 놓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유책 배우자이고 당신이 먼저 요구했으니 위자료 잔뜩 내놓으라 했습니다. 법정 싸움 다 필요 없고 집 포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축, 주식, 코인 죄다 현금으로 바꿔서 제 계좌에 넣으라고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각서도 써서 공증받아 오라고 했어요. 지금 행한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이후의 일체 말없이 순응행했다는 내용으로요. 이혼이 어지간히 급했는지 후다닥 빨리도 처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전에 써놨는지 누렇게 바랜 이혼 서류를 내밀길래 일단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끓어오른 분노는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하나뿐이었죠. 그가 짐을 싸서 지수 집으로 이사가는 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나 이혼 안 해줄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해준다며? 돈 다 가져갔잖아. 어머,
그건 당신이 나 아기 가져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축하금으로 준 거잖아. 잊었어? 어?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말 안 했나? 나 임신 3개월이야.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는데 내 아이가 아빠 없이 클 수는 없잖아. 당신이 어디 가서 자고 먹고 하건 상관없는데 내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 이혼 안 할 거야. 죽는 그날까지 당신 아내로 살 거고 내 아이는 아빠가 필요하거든. 당신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절대 당신 놔주지 않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아이는 미혼모의 아이로 알아서 잘 키워보라고 말이죠. 아, 그참에 제 임신 소식도 알렸습니다. 물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양쪽 집에도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도 저희 아빠에게도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얻어맞았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 꿇고 본인이 사과하겠다며 비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혼은 말도 안 되고, 만약 남편이 내연녀에게 가겠다고 하면 당신 자식 아니다. 재산 한 푼 안 물려주고 다 제 아이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제 남편, 조금 든든하게 사는 자기 부모 믿고 아이 생기면 그 아이 때문이라도 내연녀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부모님께 재산이고 나발이고 일단 남편은 데리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태교에 안 좋다고 말이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아이 낳을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시댁에서는 대역 죄인인 것처럼 굽신거리며 제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고, 남편은 양쪽 집에서 다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쭈그러들었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어떻게 할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혼자 낳아 키우건 어쨌건 알아서 하겠죠. 저는 그저 저에게 찾아온 제 아이에게 충실하려고요. 평생을 기다려온 보물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